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배신을 직접 겪은 여자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신뢰, 그리고 제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정말 이게 현실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겪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 일이 다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생생했고 그 상처는 말로 다 못할 만큼 깊었죠. 누가 제게 그랬어요. 야, 이건 진짜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야. 그 말이 처음엔 억울했지만 진짜 틀린 말 아니에요. 진짜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당한 일이 제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평생 한 번뿐일지도 모를 결혼을 앞두고 모든 걸 믿고 기대하던 사람에게서요. 그 사람은 저 몰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이 아빠였거든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것도 철저하게 숨긴 거였는데 어떻게 들통났는지 아세요? 웨딩 촬영하러 갔다가 사진 작가님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작가님은 남편에 대해 알고 계셨고 저에게 오히려 아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였어요. 이건 정말 말로 설명 못할 배신과 분노예요. 결국 전 남편의 아이와 아내 되는 사람의 단란한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저들에게 어떻게 갚아줄지 침착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통쾌하게 한 방 먹였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야무지단 말을 많이 들었고 회사에서도 제 몫은 충분히 해내는 사람이라 평가받아 왔어요. 결혼은 29쯤부터 생각했지만 바쁜 일정과 연애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다가 30이 훌쩍 넘은 후에야 지금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였어요. 딱히 소개팅에 목을 매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당시엔 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나이도 30 중반을 향해 가다 보니 이젠 누군가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죠. 주변에서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연애하려며 소개팅을 많이 주선해 주시고는 했어요. 그러다 한 선배는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성격도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며 강력히 추천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저도 마다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냥 가볍게 차 한잔하는 기분으로 소개팅에 나갔어요. 그게 저희 2년의 시작이었어요. 저희는 대단히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각자의 일정에 맞춰서 시간을 배려해주는 관계가 되었고 그는 늘 저보다 한 발짝 앞서 계획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늘 세심함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안정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저한테 뭐든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주는 점이었어요. 만난 지 7개월쯤 됐을 무렵 그는 저에게 가정사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잖아. 이 이야기는 미리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사실 내 동생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야. 사귀던 남자랑 정말 안 좋게 끝났고 헤어진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더라고. 근데 그땐 이미 아이가 제법 자란 상태였고 심장 소리 듣더니 지울 수가 없겠더래. 그래서 결국 혼자 낳기로 하고 키우고 있어. 처음엔 우리 가족 모두 다 충격이 컸어. 특히 부모님은 딸이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에 말 그대로 뒷목 잡으셨지. 초반에는 그 충격에 동생 얼굴도 보기 싫어하셨었는데 낳고 보니 아기가 너무 이쁜 거야. 아기 모습에 미운 모습도 눈녹도 사라지시더래. 이제는 누구보다 제일 예뻐하셔. 나도 한때는 너무 철없는 동생이라 생각해서 그 애를 등지려 했었던 순간도 있었어. 하지만 하나뿐인 동생이기도 하고 산후 우울증도 겪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기도 해서
곁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중이야. 조카 돌보는 것도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거의 내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가 너무 이뻐. 첫 조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사랑스러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 물론 동생분이 가장 많이 힘드셨겠지만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는 자기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네. 그래도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물론 개인의 차이지만 다 말 못할 개인 사정들이 있는 거잖아. 안 좋게 생각 안 해, 난. 그래도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오빠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조카도 자기한텐 자식처럼 소중하겠네. 말하는 거에서부터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동생분이 자기한테 많이 고마워하시겠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서 조카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막상 그러면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라고. 내가 조카까지 챙겨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보이더라고. 그래도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 다음에 조카 보여줄게. 조카도 너 보면 엄청 좋아할 거야. 사람을 워낙 좋아하거든. 낯도 안 가리고.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밥 한 끼 하자. 조카도 보여주고 동생도 소개해줄 겸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진짜 궁금하다. 조카는 몇 살이야? 남자애야, 여자애야? 요즘 주변에 아기 있는 집을 많이 못 봐서 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 내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아서 아기는 진짜 생소하거든. 물론 회사의 대리님이나 과장님 자녀분들 사진은 보긴 했어도 직접 만나본 적은 또 없어서. 여자애야. 지금은 3살. 진짜 아기야, 아기. 말도 곧잘하고 여자 아기라 그런지 애교도 엄청 많아. 이제는 감정 표현도 얼마나 확고하고 뚜렷한지 너무 웃긴다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을 너무 좋아해. 낯가림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자기 만나도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기가 또 이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 자기 만나면 안 떨어지려고 할지도? 너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 너무 다행이다. 난 사실 너가 부담 느낄까 봐 계속 걱정했었거든. 에이, 자기 가족인데 싫은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조카랑 잘 지내면 나중엔 동생분 조금 쉬시라고 하고 우리가 아기 봐드리고 하면 되겠네. 가족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인 거잖아.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 중요한 거고. 오히려 나는 내가 너무 다른 분위기라 조카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좋아해 줄 거라 생각하니 나도 왠지 떨리네. 잘 지내서 나쁠 건 없잖아. 자기 진짜 마음씨가 넓구나. 아기를 봐줄 생각까지 하다니. 진짜 나 복 받은 게 분명해. 오늘 얘기하면서 확신이 드는 게 자기는 진짜 내가 믿고 동생에게 소개해줘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 좀 잃은 걸 수도 있는데 넌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사람 같아. 아이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따뜻한 사람인 게 느껴져. 사실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동생 문제 생기고 나서부터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눈이 너무 예민해지셨거든. 너도 처음엔 반가워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까 정말 고마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 어때? 그냥 조용한 브런치 카페 같은 데서 점심이나 가볍게 함께 하는 거지. 조카도 나들이 하는 거 좋아해서 막 아기 보는 게 힘들지는 않을 거야. 좋은 엄마라? 글쎄, 나도 아직 엄마가 안 돼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새끼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을까? 나는 좋아. 이번 주말에 일정도 없고 동생분도 뵙고 아기도 보고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가 동생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저는 속으로 놀라긴 했어요. 젊은 나이에 미혼모라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자친구의 동생의 일이었고 제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조카를 정말 아끼고 챙기는 모습이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음 한편에선 아주 잠깐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생겼을 때도 저 조카에게 지금처럼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고민까지 할 단계도 아니었고 그런 걱정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에 곧바로 지워버렸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약속한 대로 다가오는 주말에 함께 브런치를 먹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동생분이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너무 멀지 않다면 픽업해서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도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히려 본인 집에서 동생 집을 거쳐 제 집으로 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먼저 동생과 조카를 픽업하고 그 후에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괜히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조카가 있다고 하니 괜히 더 긴장됐죠. 남자친구 차가 도착했고 저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뒷좌석에 눈에 익지 않은 카시트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데이트하면서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에게 물어보니 조카를 위해 설치해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쓰지 않다가 조카랑 외출할 때만 잠깐 설치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 설명을 듣고는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어요. 차에 올라타고 나서 뒤를 돌아 동생분과 인사를 나눴는데 사실 그때는 제대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짧게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상하게도 동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전혀 닮지 않은 인상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매라도 안 닮을 수 있는 거고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는 외모 닮은 게 드물다고 생각해서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저희는 드디어 카페에 도착했고 조카는 유아의자에 앉혀졌고 저희 셋은 드디어 마주보고 앉게 됐어요. 조금씩 긴장도 풀리고 음식과 커피도 나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조카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게 되었어요. 막 만났을 때는 제대로 주의 깊게 얼굴을 보지 못했었는데 유아의자에 앉고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자세가 되니까 무심결에 보다가 갑자기 눈이 멈췄어요. 조카의 이목구비가 남자친구와 너무 닮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남이 보면 아빠와 딸이라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너무 신기해서 계속 조카 얼굴만 쳐다봤어요. 남자친구는 웃으며 왜? 애가 날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도 웃으며 하필 왜 오빠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아빠가 다른 얼굴인데 하며 멋쩍게 웃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미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듯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는데 저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속으로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충격 먹고 있는 게 오히려 민망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삼촌을 닮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조카가 남자친구를 향해 자꾸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동생분은 머쓱하게 웃으며 아, 얘가 동화책 읽어준 사람은 다 아빠라고 부르려고 해서 그래요. 삼촌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안 고쳐지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빠를 모르고 자란 아이라면 삼촌이라는 단어를 먼저 접했을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를 텐데 왜 굳이 아빠라는 말을 입에 익혔을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삼촌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해가 안 가지만 조카의 행동이 귀엽다며 웃으며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날 브런치 후에는 근처 아쿠아리움에도 들렀어요. 조카가 물고기를 좋아한다며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나란히 걷는 건 남자친구와 저여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고 있는 건 남자친구와 동생분인 거예요. 둘이 조카 손을 번갈아 잡고 챙기고 조카를 달래고 웃어주는 모습이 정말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물론 그동안 남자친구가 조카를 많이 챙겨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에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마치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놀러 나온 듯한 장면 같았고 거기서 저는 자꾸만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속도를 맞춰보려고 걸음을 빨리 해도 어느새 또 제가 뒤에 있고 둘은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맞추고 저는 점점 뒤처지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저를 돌아보더니 우리가 너무 빨랐지? 미안해. 같이 걷자라고 그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고마웠지만 그 순간 동생분의 얼굴에서 스치는 표정이 그건 절대 제 착각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뭔가 심드렁하고 짜증 섞인 느낌이었거든요. 뭐지? 그때부터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질투라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기분이었고 마무리는 더 씁쓸했어요. 저녁도 동생과 함께하자는 말을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건넸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속으론 빨리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오늘 아이와 함께 다녀서 그런지 기가 많이 빨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기 전에 저부터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센스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저를 빨리 보내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진짜로 남겨진 가족은 둘과 조카이고 저는 그냥 외부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정말 뭔가 불편하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고 앞으로 이런 만남이 지속되면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만났던 사람들이 조카 일의 불편함을 드러냈는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 만남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동생과 조카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끔 조카 보러 갈래? 하고 물으면 요즘 너무 피곤해서 같은 핑계를 대며 슬쩍 피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동생분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카를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대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머님도 계시다던데 왜 아이를 가장 먼저 남자친구에게 맡기려 하는 걸까 하고요. 아무리 조카를 많이 봐줬다곤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어머니에게 먼저 부탁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고 저 역시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아 둘만의 데이트를 포기하고 함께 키즈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키즈 카페에 도착해서 저도 제 조카라고 생각하며 나름 진심으로 열심히 놀아줬어요. 처음에는 뿌듯했죠.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아이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동생분이 도착했어요. 들어서자마자
연신 미안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더니 키즈카페 한 테이블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조카랑 노는 사이에 남자친구를 슬쩍 데리고 가더니 둘이 따로 앉아서 도란도란 수다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반가운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조카는 저랑 있고 엄마라는 사람은 여전히 아이에게 관심도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었죠. 본인이 급한 일로 아이를 맡겨놓고 와서는 아이를 먼저 챙기기는커녕 남자친구를 데려가서 자기 이야기부터 쏟아내는 모습이 전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부러 조카를 데리고 그 둘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갔죠. 조카가 엄마를 찾는 것 같다는 핑계를 가지고요. 그런데 그 동생이라는 사람은 어이없게 퐁퐁에 데리고 가면 좋아해요. 퐁퐁 태워보셨어요? 라며 오히려 저한테 놀이기구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지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조카를 데리고 온 이유도 엄마랑 놀게 해주려는 의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쎄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남자친구가 내가 데리고 놀게 하며 아이를 데려갔고 그 순간 동생분의 표정이 또 확 어두워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상하게 더 불편해졌죠. 저는 몸도 힘들고 기분도 상해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때 동생분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심히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랑은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냥 제가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오빠가 진짜 조카 바보거든요. 거의 아빠 수준으로 애를 챙겨요. 퇴근하고도 애 봐주러 오고 주말에도 거의 조카랑만 놀아요. 저야 고맙긴 하죠. 솔직히 오빠 없었으면 저 혼자 아이 키우기 진짜 버거웠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이한테 빠진 사람과 결혼하시면 솔직히 좀 쉽진 않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실 수 있겠어요? 아직 결혼할지 안 할지는 서로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 하기 나름 아닌가요? 결혼한다고 모든 게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의 생활 방식도 맞춰가고 조율하면서 만들어가야죠. 아이 돌보는 것도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고 결혼하면 당연히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부탁드릴 때가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조카도 삼촌 찾는 날이 많아질 텐데 그런 상황들 생각보다 자주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럴 때면 은수 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그때 생각해보고 어떻게든 조율하면 되겠죠? 근데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상황의 정답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제가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무조건 양보하겠다는 답을 원하는 거라면 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는 남자친구와 제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일이지 미리 각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그냥 진짜 궁금했어요. 오빠랑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아시다시피 저희 상황이 좀 특별하잖아요. 조카도 아직 어리고 저도 혼자 키우는 처지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 모르고 계시진 않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진원 씨가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저보다 조카가 더 우선인 사람이라면 저는 그걸 인정하고 물러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랑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조카는 소중한 가족일지언정 중심은 저여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은 연인 둘이 만드는 관계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택은 진원 씨 몫이고 저는 거기서 제 자리를 지킬 준비는 되어 있어요. 오빠가 은수 씨를 더 사랑하는 일이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희 오빠는요, 조카가 태어난 날 이후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누군가한테 그렇게까지 애정을 쏟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결혼하신다 해도 조카보다 우선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저도 그걸 곁에서 봐왔고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예원 씨는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혼 상대를 평가하시기 위해서요? 아니면 은근히 경고를 주시려고요? 아무리 오빠 동생 사이라도 저희 사이를 예원 씨가 가늠하는 건 좀 많이 도를 넘으시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동생이? 제가 어떻게 하든 그건 제가 그 사람과 맞춰가며 정할 문제고요. 예원 씨가 그 판단을 대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그냥 진짜 오빠 결혼 상대로 적합한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괜한 오지랖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빠가 상처받는 건 저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뭐 별다른 뜻은 없어요. 오빠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면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판단은 예원 씨가 하기엔 너무 앞서간 거예요. 진원 씨와 저 둘만의 관계고 둘이 만들어가야 할 인생이에요. 그걸 누군가가 미리 적합하냐 아니냐 평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둘의 일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할게요. 예원 씨는 따님과 행복한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누구보다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남자친구가 조카와 함께 돌아왔고 불편했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자리를 마무리했지만 기분은 엄청 심란했죠.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결혼할 거예요 라고 묻는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저를 떠보는 건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이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날은 원래 저희 데이트 약속도 있었던 날이라 키즈 카페에서 나와 곧장 동생과는 헤어졌고 남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어요.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금 전 동생과 나눈 대화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는데 이상하게 속에 계속 남는 게 나중엔 그게 쌓여 남자친구에게 터져버릴 것 같아 차라리 이야기하고 털어내자 싶어서 결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엔 꽤 당황했어요. 예원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며 놀란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직 결혼하자는 얘기도 오간 적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조카 감당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묻는 건 좀 무례한 거 아니냐고 말하자 본인도 난감해하면서 연신 제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원이가 선을 넘은 게 맞아. 미안해. 괜히 기분 상했겠다. 내가 따로 예원이랑 이야기할게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사과를 들으니 순간 마음이 조금 놓이긴 했어요. 혹시라도 남자친구 입에서 걔가 미혼모라서 그래. 너가 이해해줘 와 같은 말이 나왔다면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에게 실망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동생을 꾸짖겠다는 말에 그래도 생각은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 사과 하나에 그래도 마음이 한결 정리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의도치 않게 결혼 이야기도 흘러나왔어요. 남자친구도 술술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하필 이렇게 이상하게 터지다니 본인도 많이 당황스럽고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자기랑 결혼에 관한 생각은 늘 갖고 있었어. 오래 사귄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잖아. 서로에게 있어서 안정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 말에 저도 좀 설레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다른 커플들처럼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꽤 진지했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했죠. 동생분과 앞으로 불편한 만남만 있으면
나도 결혼할 마음은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걱정된 건 그거야. 아직 배우자이기도 전에 조카가 우선순위라는데 결혼하고 나선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거지. 나는 가족이지 보조자도 아니고 조카까지 떠맡은 관계가 될까봐 솔직히 그게 너무 걱정돼.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조카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는 맞지만 나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야. 책임지는 건 예원이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야. 그걸 이번 기회에 예원이한테 정확히 말할 생각이야.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조금은 든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게 진심이라는 것도 느껴졌거든요. 특히 차 안에서 동생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동생에게 꽤 화가 난 상태였고 저에게 정말 미안해 했었어요.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그래도 조카보다는 제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남자친구는 예원이가 나한테 많이 의지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나도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달라져야지. 엄마도 계시고 아이 키우는 문제는 돌아가면서 도와야지. 모든 걸 나한테 맡기는 시기면 나도 곤란하지.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건 너야. 오늘은 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앞으로는 예원이한테도 진지하게 말해둘 거야. 병원에 가야 하거나 아프거나 정말 긴급한 상황 아니면 나한테 곧바로 부탁하지 말라고. 그 진지한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하니 나도 자기 믿어볼게 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조카도 동생도 이젠 저희 삶의 일부가 되겠지만 그 중심엔 저희 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섰어요. 예식장은 제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장소였는데 운 좋게도 원하는 날짜에 대관할 수 있었고 일정도 착착 진행됐어요. 다른 준비들도 중요했지만 저희는 사진을 가장 먼저 찍기로 했어요. 마침 마음에 들어 찜해두었던 스튜디오가 촬영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냉큼 진행을 해버렸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고 저희는 그렇게 웨딩 촬영 날을 맞이했습니다. 촬영 당일 아침 속으로는 설레면서도 괜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계속 웃는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웨딩드레스 입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아, 나 정말 결혼하는구나 싶은 실감도 나고 동시에 이상하게 긴장감도 같이 밀려왔어요. 입가가 자꾸 경직돼서 사진 찍을 생각에 자연스럽게 웃는 게 힘들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스튜디오의 한 남자 작가님이 다가오시더니 긴장 많이 되시나 봐요. 물 한 잔 드릴까요? 하며 물을 건네주셨어요. 괜히 민망하면서도 감사하단 인사를 하고 물을 받았죠. 그러면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전개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저기 신부님, 죄송한데 신랑님 혹시 잠깐 어디 가셨나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네.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요. 전화해볼까요? 아니요. 저 신부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쪽에서 저랑 잠시 이야기 좀 가능하실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혹시 저 남자애 있는 건 알고 있으시죠? 제가 원래는 다른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작가인데요. 오늘은 헬퍼로 잠깐 지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분 우리 업체에서 한 달 전에 가족사진 촬영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가족사진도 찍고 웨딩 촬영도 하시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 사진이요? 네. 분명 아기가 3살이었던 거.
아내분도 계셨었는데 아기가 너무 이뻐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남자분께선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지만요. 아, 맞다. 가족 촬영 셀렉해서 받은 사진까지 제 메일에 있어요. 조카가 한 명 있긴 한데 부인이랑 같이 왔다고요? 동생 아니고요? 그 셀렉 사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잠시만요. 아, 그리고 동생은 아니었어요. 촬영하면서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신부님 보니까 다른 분이셔서 도저히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설마 그 아이가... 사진 작가님이 제게 보여준 사진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친구, 그리고 여동생, 조카. 세 사람이 꼭 가족처럼 붙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저 조카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하기엔 너무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진 작가님의 말대로 그 여자가 남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대화를 하는 관계라는 거죠. 최근에 남자친구에게서 조카랑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 사진이라면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게다가 왜 동생과 자기라고 부르는 관계가 돼 있는 건지 도무지 머릿속에 정리되질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촬영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복잡했어요. 이 상태에서 감정을 꾹 눌러담고 촬영에 임할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을 수 있을까? 눈앞의 현실이 갑자기 전혀 다른 장면으로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촬영을 중단하고 혼자 이곳을 박차고 나가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생각에 도망치듯 나가는 건 시도도 못했죠. 그래서 결국 전 멍한 정신 상태로 무의식처럼 촬영을 이어갔어요. 웃음기도 없으니 사진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날의 저는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픈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대충 컨디션이 안 좋다며 얼버무렸어요. 사진도 그렇게 건질 게 별로 없는 채로 대충 마무리되고 말았죠. 그날은 정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누운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온통 사진 작가님이 했던 말로 가득 찼고 그 말들이 제 기억과 하나하나 맞물려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너무 닮은 조카, 그리고 조카가 남자친구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던 점, 동생이라는 여자가 너무 당연하게 남자친구에게 감정적으로 엉겨붙던 모습, 그리고 처음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미묘하고도 묘했던 거리감. 그땐 그냥 제가 예민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시그널 같은 것들이었어요. 사진 작가님 말로는 남자친구가 찍은 가족 사진은 2주 뒤 앨범으로 만들어져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릎을 꿇듯이 작가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내분으로 되어 있는 그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요. 이게 그냥 작은 오해가 아니라면 전 지금 완전히 속아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사기 결혼에 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가님께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결국 작가님은 한참을 주저하시더니 결국 주소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2주 뒤 사진이 도착했는지 남자친구는 제게 조카를 돌보러 간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조용히 그 주소로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만약 정말 그 집에서 그 둘이 친남매가 아닌 연인 혹은 그 이상의 부부관계라면 아주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생각이었어요. 그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작고 조용한 동네의 한 빌라였어요. 빌라 출입문 앞에 다다랐을 때 우편함이 보였고 그 안에 꽂힌 우편함을 무심히 확인하게 됐는데 이름은 분명 동생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성이 남자친구와 다르더라고요. 그 순간 설마 진짜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결정적인 단서처럼 느껴졌어요. 곧바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을 밀치듯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 한가운데 그토록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장난치는 남자친구, 그리고 그 뒷배경엔 액자 속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의 등장으로 남자친구와 그 여자는 동시에 눈이 댕그레져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서서 눈만 치켜뜬 채 그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뭔지 기다렸어요.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죠. 그제야 남자친구는 두 사람은 남매가 아니라며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함께 동거한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어지려는 찰나에 아이가 생겼고 책임은 져야 하니까 같이 지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 집의 모든 가정가구를 다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진심이고 사랑이라며 프로포즈 해놓고선 동시에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저를 똘망똘망 쳐다보는데 차마 소리조차 지를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그 집을 그냥 빠져나왔어요. 다리는커녕 아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왜 약해지냐고요. 집을 나오자 남자친구가 곧바로 따라 나오며 길 한복판에서 무릎까지 꿇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여자랑은 그 이상의 관계도 아니고 책임만 지고 싶은 것뿐이라고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그 말에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그 말이 제게 통할 리가 있나요? 저는 저를 잡은 남자친구를 뿌리치며 돌아섰고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그대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이 녹초가 된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말로 설명 못할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허무함이 미친 듯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게 그 사람에게 너무 가벼운 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랜 생각 끝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겪은 상황이 다 이해해 줄 테니 결혼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자고요. 대신에 벌이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모든 지출은 남자친구 보고 하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용서만 해준다면 뭐든지 한다는 입장이니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결혼할 생각 당연히 없었어요. 저는 그가 저지른 거짓말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저는 심지어 양가 상견례까지 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저는 철저히 착한 예비신부 연기를 했죠. 돌아보면 저도 참 도끼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연기를 견디고 해냈다는 게 말이죠. 마지막 피날레를 위한 악착 같은 인내였어요. 그날 억지로 참고 사진을 찍길 잘했더라고요. 청첩장과 모바일 청첩장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봐도 진짜 진행되는 결혼식 같았죠. 저희는 양가 친척과 지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결혼 준비 사실조차도요. 왜냐면 저는 아무도 부를 생각이 없고 그날 예식장에서조차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 대신 신부 대기실에 뚜렷하게 보일 만한 표말 하나를 세워두기로 했어요.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신부는 없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을 망신 줄 거예요. 그날을 위해 저는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왔어요. 이날이 오기까지 진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미련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정말 한 방 크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메이크업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되어도 제가 나타나지 않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휴대폰을 꺼두고 태평하게 낮잠을 잤어요. 일어나니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결혼식 1시간 전에 핸드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문자 수십 개. 예상대로였죠. 다 읽을 생각도 없었고 저는 딱 한 통의 문자만 보냈어요. 아이가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 결혼 없던 거로 하자. 남자친구는 하객으로 온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느라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냐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신부 대기실 앞에 편말을 세워준 것도 그 친구였고요. 결혼식장이 아주 난장판이 됐대요. 그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여기저기 사정하고 결국 예식은 엉망으로 끝났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바로 사기 혐의로 신고했어요. 거짓말로 결혼을 유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죄죠. 남자친구는 실제 아이 아빠였고 그 동생이란 여자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상 부부처럼 동거하는 사이였어요. 이걸 모두 숨기고 저에게 조카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결혼을 준비하게 만든 거죠. 그 거짓말 자체가 결혼 사기의 본질이 된 거예요. 그 후에도 한동안은 진흙탕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남자친구 쪽에서 연락이 끊이지 않았죠. 용서해 준 거 아니었냐? 이게 무슨 짓이냐며 결혼식 당일에 사라진 저를 원망하며 소란도 피웠어요. 정말 한바탕 난리였죠. 감정의 끝,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저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저를 속이지도 말았어야죠. 그렇게 저희는 진짜로 완전히 인연을 끊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에게 소개해줬던 회사 선배와도 인연을 끊다시피 지내고 있어요. 그 선배는 정말 그런 사정까지는 몰랐다라며 난감해했지만 저는 더는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괜찮다라며 믿으라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니까요. 지금은 그저 인생 경험 세게 한번 했다 치고 머리 식히러 여기저기 등산 다니고 있어요. 일부러 힘든 코스만 골라서 올라가요. 숨이 턱 막히도록 올라가다가 정상에 서서 바람 맞으면 어느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이것보다 개운한 게 없더라고요. 정신 수양이랄까요?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고 비워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저처럼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저처럼 사람에게 속고 인생 낭비하는 일 없이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남을 속이는 사람 말고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따뜻한 가정 이루고 살 거예요. 그때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